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화폐자본에서 시작해서 화폐자본으로 복귀하죠. 위 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화폐자본은 산업자본을 처음 구성할 때 나타나는 형태이기도 하고,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이 상품을 판매할 때 나타나는 형태이기도 하며, 활동자본이 활동지출의 대가로 화폐를 취득할 때 나타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산업자본을 구성할 때 처음에는 화폐가 있어야 되겠죠. 작업수단을 구비하고 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화폐는 자본이 될 수 있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면 화폐 역시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화폐 자본은 그래요. 어떤 산업에 종사하든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든 간에 나타나는 거죠. 화폐 자본은 판매하면 화폐를 얻잖아요. 근데 그 화폐는 다시 사업을 하는데 투입되니까,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되니까 자본이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죠. 경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대기업 소유자나 금융자본의 경우 중간 과정이 제거되고 예외적으로 화폐자본, 그래요. 화폐자본에서 증가된 화폐자본의 형태로 마음에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경영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는 어떻게 경영하든 상관은 없는데 재산이 증가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금융자본은 또 역시 마찬가지죠. 금융자본은 아예 그 화폐가 핵심이 되는 자본이잖아요. 화폐가 항상 증가해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관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화폐 자본의 구성을 보면 자본가가 소유권을 지닌 화폐 자본과 소유권 역시 점유권만 존재하는 화폐 자본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빌려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물론 두 자본 중 하나는 0이 되어 한 가지 형태의 화폐 자본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소유한 화폐만으로 자본을 형성할 수도 있고, 빌린 화폐만으로 자본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차입금의 존재 여부와 자체 발행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형태의 자본의 차이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점유권만 존재하는 화폐 자본은 계약에 입각해 대출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돈을 빌리면 그렇죠. 그러면 만일 대출 이자가 없고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대출 이자가 없고 상환 시일이 없다면 소유권이 있는 자본과 기능적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품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해 보겠죠. 여기에 만일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조차 없다면 자본가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대출 상품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자기 재산만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또 원금을 갚아야 되고, 결국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또 원금에 손실 나더라도 책임지면 싫잖아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그런 조건으로 자본의 화폐를 제공한단 말인가. 하지만 자본의 정신은 그런 인간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상환이 높고 대출 금리가 0%이고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대출 상품을 기업가 만들어냈으니 그 타인이나 타집단의 돈을 끌어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대출 상품을 채권으로 규정짓기는 민망하여 주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주식은 어떤가요? 주식을 발행하고 그래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자를 주는 건 아니죠. 배당이란 게 있지만 배당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죠. 기업 잘못 운영해서 망했다 해서 그래요. 주주에게, 주주를 갖고 있는 이에게 어떤가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죠. 주식은 상한 일이 없고 대출금리 0%의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는 대출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작업수단을 제공하면 자본에 참여한 것이 되고 이는 소유권의 분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이 없다면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요? 지분을 넘기는 거죠. 소유권을 일정 부분, 소유권은 분할을 통해서 주죠. 소유권의 분할은 경영권을 생성시키는데, 그 이유는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경영에 대해 제한이 없으나 분할이 되면 일정 부분 소유권을 지닌 다른 인간들이나 조직체가 생성되어 경영에 간섭할 수 있으며 주식수를 경영자보다 더 많이 확보하면 경영권 자체를 획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분을 나누어 줬으니까 전혀 위험이 없는 게 아니죠. 지분을 나누어 준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메리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주식은 자본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생성시키고 자본의 축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자본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주식의 가치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산에 대한 지분이니까 재산이 커지면 주가 역시 올라가는 거죠. 기업 소유자에게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은 자본을 부담 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소유권이 분할된 만큼 경영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다른 자본 구성 비율이 성립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자본 구성 비율과 구별하기 위해 작업수단의 가치와 인건비 간에 생산되는 비율을 자본 조직 비율로 규정짓고, 차입금이나 채권 발행, 경영권 행사는 소유자의 주식 가치, 경영권이 없는 주식 소유자들의 주식 가치 간에 이루어지는 비율 관계를 자본 속성 비율로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비율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자본의 가치적 생성 비율을 언급했죠. 이게 두 가지로 분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분에 따라서 비율을 지분에 따른 비율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겠죠. 예술혼을 지닌 인간들은 주식 속에 세상 질서 속에서 미를 느끼는 존재들. 하여간 이런 예술혼을 지닌 인간들은 주식 속에 존재하는 한 가지 질서에 미를 느끼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입되는 화폐량, 증가되는 화폐량이 얼마나 가공한 미인가. 그렇죠. 화폐를 투입했더니만 주가가 올라 있어요. 그럼 투입된 화폐량이 증가해 있는 거죠. 화폐로 환산하면 절로 그런 환상이 마음에 새겨지죠. 그러면서 투자하잖아요, 주식에. 하여간 이 형식은 중요한 관념을 형성하고 이 형식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는데, 그래요. 이러한 형식을 이용하는 자본이 있죠. 대표적인 게 금융자본이죠. 금융자본은 분업화되어 발전된 형태로서 전통적으로 이 형식 및 이 형식이 간직된 상품 개발을 위해
힘써왔고 다른 형태의 자본들도 가능한 한 이 형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형식이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에서 이용되는 어음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어음제도 역시 어음제도에서도 이런 형식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인도한 뒤 한 달 뒤 지불이 가능하다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예금금리에 입각해 이자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이윤 및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뒤 지불하겠다. 당장 지불하지 않고 그러면 현금이 있다면 현금을 받았으니 그 이자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지급하지 않으니까 현금으로. 어음을 받은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화폐로 교환하는데 할인율을 적용시켜 거래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여 금융기관은 그러죠. 어음을 받은 이는 당장 화폐가 필요하다면 그래요. 화폐로 교환하겠죠. 근데 좀 할인해서 판매 가능한 거죠. 투입된 화폐량에서 증가된 화폐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그렇게 실현한다는 거예요. 싸게 샀는데 이제 한 달 뒤에는 큰 금액으로 그래요. 보다 큰 금액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러한 거래는 번영기에 거래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국가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난데없이 불황이 닥쳐 현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도래하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금리가 폭등하면 금융자본, 산업자본, 상업자본이 한꺼번에 타격을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어음으로 거래하는 규모가 커지면 갑자기 불황이 닥치면 산업자본이 화폐를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금융자본의 그 실이 도래했을 때 상환할 수 없겠죠. 화폐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고 보면 금융시장 내에도 채권, 주식, 화폐, 신용거래가 생태계가 존재하고 교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하겠으니 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교환 메커니즘을 구체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융자본의 금리를 규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의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이윤율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폐자본의 공급과 수요가 금리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이고 사회 전체에 형성되는 이윤율이 금리를 규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 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대출받는 이는 소득 내에서 이자를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약점을 이용한 수탈적 기능이 이자를 규정하는 주요한 두 번째 요인이 되는데 또 금융자본이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윤율 이하에서 이자를 걷어야 되겠다. 금융자본은 자체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죠. 그러면서 수탈적 기능이 생성되는 거예요. 수탈적 기능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 국가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수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지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치 지도자가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대부분 국가들은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비축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그렇죠. 국가의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비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다 부채가 많죠.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그렇지 않지만.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세금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자금을 빌리거나 빌리거나 그렇죠.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반발을 일으키지만 그렇죠. 자금을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당장 그렇죠. 이러한 사정으로 현 시대 정부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며 정치 영역이 자금을 급하게 필요로 한다면 자금을 지닌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은 수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뭐든지 그렇죠. 꼭 필요로 하고 급하게 빌리려 하면 그런 개인이나 집단의 약점을 이용하여 수탈적 기능을 수행하려 해요. 그것은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이러한 기능은 시장 지배 시대에서 인원화되고 제도화되는데, 제도화된 형태가 신용평가 제도이고, 신용평가 제도에 각계 위험도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대출 이자를 올리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위험도를 더 이론화하여 상품으로 거래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CDS 프리미엄입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상품이 있더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상식인 거죠. CDS 프리미엄은 신용부도 스왑이야. 원래 CDS 프리미엄은 기업이나 은행, 국가가 부도가 났을 때를 대비해 들어두는 일종의 프리미엄 비용을 말해. 보험 상품이란 말이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죠. CDS 프리미엄은 채권의 부도 위험에 따라 결정돼. 부도 위험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높은 거지. 그래서 CDS 프리미엄을 보면 그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을 알 수 있어. CDS 프리미엄이 내려가면 원금 상환 능력이 높아져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가 커졌다는 의미야. 보험 상품이라 알면 되고, 어떻게 되느냐. 원금을 보증해주는 보험 상품이겠죠. 프랑스의 A은행이 한국의 B은행에 10억 달러를 빌려준다고 치자. 금리는 리보 금리에 B은행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상금리를 붙여 결정하겠지. 그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국제적으로 할 때 리보 금리가 이용된다. 그런 것도 이제 상식이겠죠. 경제 상식. 그런데 프랑스 A은행은 한국의 B은행이 파산하여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돼. 그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CDS 프리미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보증회사에 CDS 프리미엄을 지불해. 그 비용을 지불하고 채권 보증회사는 일종의 보험사를 볼 수 있겠죠. 원금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억 달러를 빌려준다면 예를 들어 100만 달러를 일종의 보험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지. 혹시 한국의 B은행이 파산한다면 채권 보증회사에서 원금을 프랑스 A은행이 줘야 해. 그래요. 2008년 한때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689bp까지 올라갔어. 1bp는 0.01%이니 689bp는 약 7%야. 원금에 대한 일부를 퍼센테이지로 계산해서 보험 비용을 낸다는 거예요. 보통 때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50bp 정도이니 당시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겠지. 그래요. 뭐 이제 이해했어요. 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위험을 평가하면서 경우에 따라 국가 간에도 국가를 상대로 수타적 기능이 수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탈적 기능의 특징은 대출금리를 예대마진율과 무관하게 대출금리를 상승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럴 수 있죠. 약점 보이면 상승시키니까.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위기 속에 있는 자본이나 개인을 큰 위험 속에 빠뜨릴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많은 국민들과 자본들에 행해진다면 국가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데, 예대마진율에 제한을 가하는 것도 그러한 부작용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대마진율이 3%라고 가정한다면 2배수 이상 예대마진율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다면 정상적인 대출금리에서 3%만 상승할 수 있으니 수탈적 기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탈적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지, 금융자본의 경우. 그래요. 그러면 대출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 시대에는 두 가지 형태의 대출이 발견되는데,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미래에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포착되는데, 담보대출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과 같이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 실존하는 이러한 자산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통상적으로 담보대출이라고 규정 지으며, 그렇죠.
현실화된 것 없이 이루어지는 대출을 신용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활동지출량이 생성되는 가치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담보 없는 대출이라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실현된 담보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담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한 관점에서 실상 대출은 모두 담보를 통해 집행되고 담보 없는 대출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현실화된 가치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현실화되지 않은 가치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일 것일 뿐인데, 현실화된 가치는 비교적 고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현실화되지 않은 가치는 비교적 유동적 가치를 지니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유동적 가치, 유동성이 크니까 위험도 커지는 거죠. 그리고 통상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금리가 낮죠.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국채인데, 예를 들어 국채를 발행하여 획득한 가치를 복시해 써버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돈을 빌려서 재산이 있는 화폐로 환산되는 재산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래 자본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지불하고 써버릴 수도 있죠.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의 비중이 크다면 실제로 정책 영역에서 상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자산은 부채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국채는 무엇을 담보로 화폐를 제공하는가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무엇을 담보로 하는가? 정부 재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 이제 정부의 소득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금. 국채에 대한 이자는 국민들과 기업을 포함한 조직체들로부터 이전되는 세금이 원천이 됩니다. 세금은 국가가 사라지기 전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채의 담보는 세금이 됩니다. 세금의 근원은 국가 내 소득이고 시장 지배 시대에서 소득의 근원은 자본이 됩니다. 그렇죠. 주로 기업으로 표시되는 자본이죠. 기업이 직접 세금을 내기도 하고 기업 소유자, 근로자, 즉 기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세금을 내기도 하죠. 따라서 국제 발행 기능 가능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자본과 자본을 창출하여 기업별 개인별로 분배되는 소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도 혹은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자본이다. 그래요. 자본의 발전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거, 사회 구성원들,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민간인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자본을 생성시키는 행위,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